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일제 강점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시간 이제 한국 현대사 부분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현대사 부분에서는 출제가 꼭 되지요. 주로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의 연대라든가 또는 뭐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순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가까이 때는 많은 때는 5문제 이렇게 대중 없습니다만 5문제 내외로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사 내용을 정리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출 문제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국 준비 활동부터 제1장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 건국 준비 활동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복이 몇 년에 광복이 되나요? 여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연대 좀 보고 규정하고 넘어갑시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죠. 광복이 됩니다. 정부는 언제 수립되나요?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한 것은 광복된 날을 맞춘 거예요. 즉 광복된 날을 맞춘 겁니다. 제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7월 17일이죠. 원래는 7월 12일 날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17일 날 발표한 것은 이성계 조선 건국 날짜하고 맞춘 겁니다. 물론 음력 양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는 별 문제고요. 날짜의 의미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일단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상태죠.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 시기를 미군정기라고 합니다. 군사정부기에서 미군정기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미군정기요. 자, 여기서 45년 8월 15일에서 48년 8월 15일까지 정부 수립할 때까지 이 대한민국 건국 준비 활동 이 과정을 국외와 국내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회담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와 국내에서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외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에서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 독립당과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이 있습니다. 이 조선 독립동맹은 우리가 1940년대 항일운동에서 살펴봤어요. 일단 그 민족주의 계열이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독립당이고요. 한국 독립당의 군사적 기반은 뭐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부대입니다. 뭔가요? 한국 광복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동맹의 군사적 기반은 조선의용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선의용군을 중심으로 국외에서입니다. 국내로 가겠습니다. 국내는 조선 건국동맹이 있습니다. 1944년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광복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의 모체가 됩니다. 그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뭘 보자면은 이 단체 활동을 보자는 건 아니고요. 건국준비 과정에서 국외건 국내건 또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관계없이 이 단체의 건국의 방향이 다 똑같아요.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통된 목표는 뭐냐 그러면 바로 뭐다? 민주공화국의 수립이다. 이게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그 다음에 국내건 국외건 관계없이 나타난 공통된 독립운동의 방향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한 회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내용까지 기억을 해 두세요. 최초로 한국 독립 문제를 논의한 회담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43년 11월이고요. 미영중입니다. 그러면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있습니다. 이 얄타 회담은 미영소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회담을 열었는데 38도선이 확정이 됩니다. 군사분계선 38선이 확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45년 7월에 포츠담 선언이 있습니다.
이런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했습니다. 미영소 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 문제를 재결의한 거죠. 자, 이 순서대로 나라와 미영소 나라와 그 다음에 내용들, 최초의 독립약속 38선, 그 다음에 카이로 재확인, 이 내용까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45년 8월 달에 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복되면서 바로 정부가 수립된 게 아니라 그 과도기의 내용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바로 앞에 우리가 봤었던 뭐였죠? 조선 건국동맹이 있죠. 그 조선 건국동맹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또는 그냥 건준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건준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그거 이제 모태가 되는 거죠.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바로 다음 장에 하겠습니다. 45년 9월 조선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정부를 만들어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는데 미 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도 어떻게 돼요? 곧바로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들어오고 북한은 소련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북쪽에 소련이 먼저 들어옵니다. 9월 달에 들어오고요. 8월 달에 들어오고요. 남쪽에서는 미국이 9월 달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 군정기가 북한에는 소련의 군정기가 진행이 돼 나가는 것이 되겠죠. 미 군정기 때 통치 기구가 뭐냐? 이때 통치 기구가 미 군정청입니다. 미 군정청 청장에 아놀드 소장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개발기구가 있습니다. 신한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광복 이후에 미국은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 군정청이라는 이 기구는 뭐가 바뀐 거냐면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총독부 있죠. 조선총독부의 간판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친일파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신한공사는 그럼 뭐냐? 신한공사는 일제강점기 때 뭐죠?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간판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대에 친일적인 인물들 있죠. 이 친일적인 인물들이 어느 순간 광복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친일적인 인물이 친미적인 성향으로 탈바꿈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버렸어요. 이때 범죄자들이 쉽게 하면은 이때 진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범죄자들이 어느 순간 뛰쳐나오더니 항일 독립운동가로 변신한 순간이 돼버렸습니다. 미 군정기로 들어오면서 미국은 조선 사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정을 얘네를 그대로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 반민족 행위 민족행위 처벌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반민특위라고 하잖아요. 제정이 됐는데 1948년에 9월 달에 이승만 정부의 반공이라는 국시하에서 결국은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러니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민족의 정기가 수립이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복 이후 민족의 정기가 수립되지 못한 이유는 반민특위 실패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현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 이런 분야의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계속 대물림해 내려오고 있는 이런 양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친일 청산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이념 분쟁으로 빚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좌와 우에. 그죠? 좌와 우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 군정기로 들어와가지고 정부 수립 과정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럼 어디예요? 미, 영, 소 이 세 나라입니다. 외무부 장관의 회의예요.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신탁통치 최고 얼마? 5년은 해야겠다. 이렇죠. 그리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하고,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두 가지 내용 기억하세요. 최고 5년간에 걸친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남, 북 모두 다 반탁입니다. 반탁. 하지 말자. 그렇죠. 근데 나중에 북측은 소련의 사주로 뭘로 바꿔요? 찬탁으로 입장을 변경합니다. 이게 5년간에 걸친 신탁 통치 논의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대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거든요. 1946년 3월에서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덕수궁에서 열렸어요. 결렬됐습니다. 왜 결렬됐냐 그러면은 미소공동위원회 소집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임시조선 정부, 임시정부, 조선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겁니다.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조선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라고 소집이라고 했어요.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소집했는데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참가단체, 그러니까 신탁통치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참가단체 문제로 인해서 결렬됐습니다. 즉 미국은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찬탁, 반탁 단체, 찬탁과 반탁 단체 모두 다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참여시키자 이 얘기고요. 소련은 찬탁 단체만 참여시키자는 겁니다. 찬탁 단체만 참여시키자. 아셨죠? 그것이 결렬 이후예요. 그러니까 참가단체 문제로 결렬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렬된 직후에 1946년 6월 달에 이승만에 뭐가 나오냐면은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지방 순회하면서 연설문이 나와요. 이 정읍 발언의 요지는 뭐냐면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하자는 거예요. 단독 정부 수립하자. 이것이 정읍 발언 요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승만의 6월 3일 날 46년 정읍 발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서 47년까지 이른바 광복 이후에 극심한 이념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돼요. 좌우 합작 운동. 좌에 누구냐 하면은 여운형입니다. 중도 좌파고요. 우는 김규식입니다. 둘 다 중도 좌파, 중도 우파요. 그러니까 극좌나 극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합작 7원칙 7개 원칙이 발표가 돼서 다 됐어요. 이른바 현대판 민족유일당 운동이 되는 거죠. 다 됐는데 여운형이 암살이 돼버렸어요. 47년에. 여운형 암살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중단이 돼버렸어요. 좌합작 운동에서 깨집니다. 그러니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계속 답보 상태로 되다가 1947년 5월에서 10월까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어디에서? 서울과 덕수궁, 평양에서 소집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결렬됐습니다. 왜 결렬됐냐 그러면은 미국이 소련한테 제의합니다. 야, 우리 둘이 안 되니까 중국과 영국을 끌어들여서 내 나라가
이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 좀 하자. 근데 소련이 거절해요. 그래서 결렬돼요. 소련이 왜 거절이냐면은 여기 모스크바 3상회의가 있었잖아요. 자, 이 모스크바 3상회의는 이 두 가지였죠. 신탁토지 문제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소집하자 이었습니다.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우리 둘이서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논의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미국이 소련에게 영국과 중국을 끌어들여서 네 나라 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건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 내용의 바뀌다. 그래서 2차 미소공동회의가 되려 결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제는 이제 두 나라 간의 문제가 결렬이 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어디로? 유엔에 한국 문제를 상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이 다음 장에 가봐요. 그 6번째 국제연합 결의가 있습니다. 그 연합 결의 내용 좀 찾아봅시다.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유엔의 도움을 받으면서 남한에 강력한 반공정부를 세우겠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 한국 독립 문제를 상정하여 소련 측의 반대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이게 1947년에 미소 공동회의 결렬 이후에 1947년 11월에 유엔 결의 내용이에요.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 근데 나중에 북쪽은 반대랍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북쪽이 훨씬 작잖아요. 두 번째, 한반도에서 미소 양국의 군대를 철수한다. 세 번째, 밑줄. 유엔의 총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한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선거 감시를 위해서 파견합니다. 이게 국제연합 결의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옵니다. 남쪽에서 선거 준비가 끝나요. 그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북쪽에서는 소련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막아요. 자, 그럼 이제 소련은, 북쪽은 선거 실시가 안 될 판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유엔에 다시 보고됩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해라. 이런 결정이 나와요. 바로 밑에 7번째 남북협상에 위에서 넷째 줄 봐봐요.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유엔 소총회 결의입니다. 유엔 소총회 결의야. 이거는 유엔 총회 결의 내용이고 이건 유엔 소총회 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엔 소총회 결의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1948년 2월 10일 날 김구에 뭐가 나오냐면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주제의 전설문이 나와요. 바로 밑에 있죠.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 이거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현대사에서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되는 사료예요. 꼭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승만이다. 아니면 이건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의 내용이다. 이거는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찬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유엔 소총회 결의가 나온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기라면 보세요. 이건 2월 10일이고 이건 2월 26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오기 전에 김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죠.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는 연설을 어떻게 했겠냐. 김구가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 그래서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아시죠? 그래서 2월달 2월 10일 날 그러니까 한 15일 보름 전에 미리 연설한 거예요. 했던 것이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유엔 소총회에서. 요 소총회 결의 내용이 김구의 예상대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계속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남한만의 선거 실시 결의가 나와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것이 뭘로 나오나요? 바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남한만의 5월 10일 선거에 대한 반대도 나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실시가 안 돼 버렸습니다. 그거 외에 총파업 단행도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남한만의 5월 10일 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이 공표가 되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광복 이후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렇죠? 이 정부는 쭉 내려오겠습니다. 합법적 정부로 승인을 받은 것은 그해 48년 12월 UN 파리 3차 총회입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남한만의 합법적인 단독 정부로 수립이 된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죠. 국제적으로 승인받게 된 겁니다. 북한은 아닙니다. 북한은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북한은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내걸고 나름 이제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정부의 수립 과정은 그 수립 과정 그대로 참고해서 보세요. 북한 내용까지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일 정책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보기라고요.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발전 과정을 좀 다음 장 제2장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 장에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이승만 정부부터 보겠습니다. 1, 2, 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이승만입니다. 48년 9월 아까 말씀드렸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이걸 반민특위법이라고 합니다. 친일행위란 사람들의 처벌, 또 공민권의 제한, 그래서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재헌국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재헌국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제1호 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1호 법입니다.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반민특위가 조성이 되죠. 그리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가 구성이 돼요. 요즘 특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검, 특별검찰, 특별재판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국시가 뭐예요? 국시. 반공입니다. 국가 시책이 반공이에요. 무슨 지금 친일파 청산이냐. 북쪽에는 공산당이 우글거리는데 여기서 무슨 친일 청산하느냐. 그래서 반공이 우선이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특별법은 결국은 유야무야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살아남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한편 정부 수립 이후에 광복 이후도 그렇습니다만 극심한 좌우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여기 봅시다. 광복 이후에도 그 좌우의 대립. 과우의 대립은 뭐 이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21세기나 똑같죠. 정부 수립 직후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여수 순천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여수 순천 사건은 제주 4.3 사건 당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한 14연대를 투입을 하려고 했어. 여기 제주도에다. 근데 그 내부의 일부 군인들이 반발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 부의장 김약수가 남노당, 일반 남조선 노동당의 국회 내 프락치 역할 혐의로 국회의원들을 구속시킨 사건이에요. 이것이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저는 구석에다가 6.25가 터지자 몇 명만 남고 전부 다 월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0년 이승만 정부 때 1950년 6.25 전쟁이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은 그 밑에 두 번째 지었죠. 6.25 전쟁의 전황 있죠. 이 전황 지도 순서대로 이 지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순서대로 배라는 것은 그 전황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기역, 니은, 티귿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밀려 내려오죠. 다시 올라가죠. 그럼 내려오죠.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순서예요. 그 순서를 좀 봐두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 직전에 북한에 오판을 가져다 준 미 국무장관 에치슨 선언이 있습니다. 1950년 1월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선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빠진 겁니다. 알류산 열도 지도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 여기까지만 바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다. 그러니까 대만이라든가 어디가 빠지냐면은 우리나라가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이 오판을 가져왔고 그것이 1950년 6월 38선 전역에서 이제 동시에 내려오는 겁니다. 6.25 전쟁으로 나온 거죠. 6.25 전쟁은 1953년에 연합국 우리 이제 승리로 끝이 나는 겁니다. 양국 간의 대립이 이제 극심하게 있었죠. 6.25 전쟁은 그 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은 휴전 성립 연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1953년 7월 23일 이게 이제 휴전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북한하고 정전 상태가 아닙니다. 정전은 전쟁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53년 7월 27일 휴전회담이 열렸고요. 그 전쟁으로 가져다준 영향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현대사 부분에. 그러면 이제 이승만의 장기 집권 음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몇 번 고쳐진 줄 아십니까? 9번이죠. 그 중에 특정 개인의 정권 연장을 위한 헌법 개헌이 이승만 때 2번 나오고요. 박정희 때 2번이 나와요. 이승만 때 2번은 1차 개헌과 2차 개헌이 있고요. 박정희 때는 6차 개헌과 몇 차? 7차 개헌이 있습니다. 6차와 7차 개헌이 있어요. 1차가 1952년이고요. 2차가 1954년입니다. 6차가 1969년이고요. 7차가 1972년입니다. 1차 개헌이 발췌 개헌입니다. 정부 안하고 국회 안하고 절충한 겁니다. 큰 거는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이승만이 국회 내에서 재선 불가능하자 간선제로 바꾼 겁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거죠. 이게 발췌 개헌이에요. 2차 개헌은 부결된 거예요. 부결된 것을 다시 4.4.5입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을, 물론 4.4.5입은 이상한 건 아니죠. 5 이상은 반올림해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5 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결된 걸 또 가결시킨 겁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제 또 한 번 해먹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차가 삼선견입니다. 3번까지 해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삼선견이요. 72년에 7차 개헌이 뭐냐면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종신 대통령체입니다. 물론 대통령 임기는 있습니다. 6년입니다. 6년인데 대통령을 어디서 뽑겠다는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끝나면 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의원들을 누가?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에요? 누굴 뽑겠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팬카페를 만들었고 카페장이 계속 카페 회원들의 추대를 받아서 해먹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 종신 대통령 체제죠. 그럼 죽을 때까지 해먹었어요.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 이러죠. 박정희 피살로 유신체제는 종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차가 1980년이에요. 전두환 때죠. 이때가 이제 7년 단임제, 그 다음에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의 헌법, 대통령 선거입니다. 간선제요.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헌법 개헌 움직임이죠.
86년 말부터 나와요. 근데 87년에 4월 13일 날 전두환이 4.13 호언선언합니다. 다음 대통령도 이 헌법에서 뽑는다. 그 헌법 개헌하지 마라. 이런 선언이 나오니까 그 들고 일어나죠. 그게 87년 6월 항쟁이에요. 그래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6.29 선언을 87년에 발표합니다. 그 6.29 선언의 내용은 헌법 개헌 내용 아닙니까?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뭔가요? 직선제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9번에 걸친 헌법 개헌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헌법 현재가 나옵니다. 여하튼 현재 9번에 걸친 헌법 개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무슨 100년, 200년 된 것도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80년 됐습니다. 80년 된 대한민국 정부에서 헌법이 9번이나 고쳐했다라는 얘기는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특정 개인의 정권 연장, 권력 해먹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재가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때 2번, 박정희 때 2번. 헌법 개헌 내용이죠. 자, 이승만 정부 때 계속 보겠습니다. 58년 진보당 사건이 있습니다. 이 진보당 누구죠?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약진했던 당시 진보당 그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몰아서 곧바로 사형을 시킵니다. 조봉암은 다시 복권이 됐어요. 지금 와서 복권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59년 4월 경향신문을 폐간합니다. 해방 이후에 천주교 재단신문으로 발행이 된 건데 바로 그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 중에 여적이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 지금도 여적이라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사를 써놓은 건데 다음 선거, 3.15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선거에서 혹시 부정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면은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정부에게 좀 비판적인 내용을 써놓은 거죠. 그걸 계기로 해서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켰습니다. 아니냐 다를까 우려했던 것이 정권 연장을 위한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나옵니다. 3월 15일 날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때 정통령이 누구냐면은 후보가 조병옥, 이승만. 조병옥 후보가 미국에 가서 신병치료차 미국에 가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정통령에는 이승만이 자동 당선이 되는 겁니다. 부통령의 이기붕, 그 다음에 자유당의 이붕입니다. 부통령의. 그 다음에 민주당의 장면입니다. 장면. 그래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예요. 뭐 공개선거, 뭐 3인조, 4인조 선거, 그렇죠? 뭐 이런 희한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시켰는데 엄청나게 뭐 어떤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거인이 100명이면 막 120명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하기도 하고 투표함을 열어서 뭐 이기붕의 표를 꺼내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가 끝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발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마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산에서 시위를 했는데 김주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체류탄에 눈을 맞고 실종이 됐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여기서부터 이제 불이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결국 4월 25일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 이승만이 하야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이제 망명을 하게 돼요. 하야를 합니다. 그래서 26일 날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다음엔 뭐가 나와요? 과도정부가 수립되죠. 허정을 중심으로 했던 과도정부가 수립돼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내각제, 양원제 그래서 선거를 실시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이른바 민주당 정부, 한국사 최초의 내각제, 양원제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총리가 누구냐면은 장면이었고요.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 정부였었는데 윤보선은 그러니까 이 내각제 정부라는 특징이 대통령은 대외적인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리가 대내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면 내각제 정부 때에 약 8개월, 9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제 굉장한 사회 혼란이 좀 있었고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통일 방안들이 또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구파와 신파, 그러니까 장면 그 신파와 그다음에 구파, 윤보선 등의 대립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혼란이 계속되다가 1960년 뭐가 터졌죠? 61년 5.16 군사혁명이 터지게 되는, 군사정변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4.19 혁명을 의거야. 그러니까 정의로운 거사다. 그래서 의거로 폄하하면서 혁명이라고 한 거죠. 지금은 혁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5.16 군사정변에서 헌정이 중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 군정기에서 여기는 아무 이제 정부가 없듯이 여기다 씁시다. 1961년 5.16부터 1963년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을 창당해서 제3공화국을 수립할 때까지 요 시기를 뭐라냐면은 군사정부기라고 그래요. 그냥 군정기라고 그래. 박정희의 군사정부기가 되겠죠. 이때 통치기구가 뭐냐면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입니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이게 이때 통치기구요. 이때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경제 개발입니다. 경제 개발. 이게 가장 이때의 역점을 뒀던. 그러니까 이 장면 내각제 정부 때 마련해 놓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쿠데타로 인해서 5.16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그걸 그냥 갖다가 실시한 거예요. 이게 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됐던 겁니다. 자, 다음 자료 넘어가 보겠습니다. 1963년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해 가지고 바로 박정희 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5, 6, 7, 8, 9대에서 5번 해먹죠. 63년에서 79년 11.6까지 진행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보면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있습니다. 1962년에 다음 장에 맨 위에 보시면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있어요. 이 김종필 오히라 메모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제 35년간의 식민 통치에 대한 사죄나 이런 거 없습니다. 경제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죠. 그 돈 몇 푼 받고자 이제 거기에 한일 협정에 사인해 주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특히 거기에 세 번째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로 이관한다. 이런 약속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이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하기로 했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김종필이가 나와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될 우려가 생겼죠. 이제 뭐 됐지만 결국은 거기에 이제 반발이 나옵니다. 그것이 6.3 시위로 나와요. 6월 3일 시위로 나옵니다. 64년입니다. 64년에 6.3 시위를 계엄령을 선포해서 진압합니다. 그리고 65년에 한일 협정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통치기간 30여 년의 식민 통치기간의 사죄, 배상, 문화재 반환 문제, 약탈이 같은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 몇 푼 받고자 사인해 준 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독도 문제도 그렇고 또 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또 징용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일본은 식민 통치에 대한 단 한마디 사죄라든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최근에는 뭐 10억 달러 출연해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려고 했죠. 합의했죠.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의 무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이 시대에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뭐 결국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파면되는 뭐 그런 지경에까지 국정을 망쳐놓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유습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터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65년에 김종필 오이라 메모 바로 밑에 보고 있습니다. 65년 베트남 파병이 있었고요. 베트남 공산화가 됐죠. 베트남 파병 과정에서 미국 측에 추가 파병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추가 파병됐는데 당시 이 보상 조치 브라운 각서가 있습니다. 이 브라운 각서는 미국 당시 주한 미 대사 이름이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추가 파병이지만 니네 군 장비 현대화주고 뭘 얼마 해주고 이렇게 써겠다 해서 각서를 써준 거죠. 브라운 각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추가 파병이 됐습니다. 다시 박정희 정부 때 69년에 삼선개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유신헌법, 종신 대통령 체제 유신헌법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유신헌법도 문제입니다. 근데 유신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긴급조치입니다. 제9호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다 틀어막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유신체제라는 반발이 국내와 국외에서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헌청원운동, 또 정부는 긴급조치를 발표해가지고 각종 사건을 조작합니다. 또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다거나 국외에서 미국, 일본 등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다거나 해서 대한민국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또 초래해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정권 연장을 위한 부분이 여러 가지 국내와 국외 반발을 야기시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1976년 다음 장 10월 26일 바로 김재규의 뭘로? 박정희 피살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12.6 사태로 인해서 결국 막을 내리게 되죠. 유신체제가. 그런 이제 과도기 때 잠깐 대통령 했던 누가 나옵니까? 통일유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가 제11대 대통령의 10대 대통령에 취임이 된 거죠. 근데 곧바로 12월 12일 1979년입니다. 12.12 사태. 이거 군사 쿠데타입니다. 제2의 군사 쿠데타가 터졌죠. 누구죠? 전두환, 노태우 얘네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전두환이 헌법 개정해가지고 11대 대통령 취임하고 헌법 개정해서 헌법 개정이면 몇 차? 8차죠. 제1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두환 정부 때의 전두환 정부의 등장 과정에서 반발해서 나왔던 것이 80년 바로 밑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 권리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이 시대와 연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로 넘어가 봅시다. 8차 개헌, 1980년 8차 개헌 이후에 찬란한 제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5공화국은 일종의 정통성이 없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군사정부 아닙니까? 쿠데타 정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5공화국은 강경책도 추진하지만은 회유책도 추진하면서 어르고 달래고 했던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민화 정치에서 회유책입니다. 국풍 81년에 일회성 행사입니다. 여의도에서 열렸던 그 국풍 81은 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주년 기념 행사에 맞춰서 맞불작전하는 거죠. 1회 행사에 끝났어요. 우민화 정책이죠. 미스 유니버스대의 유치, 컬러 텔레비전 방영 전부 우민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부 정권의 일종의 군사 정권의 회유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독일 얘기 좀 잠깐 합시다. 제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이 돼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됐는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을 나치 히틀러가 칩니다. 쿠데타로 치고 나치 정부를 세워요. 그 나치 정부에 대한 반발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나치 히틀러가 추진했던 정책이 3S 정책이라고 합니다. 3S.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이쪽으로 돌리게 하는 거죠. 그 중에 전두환 정부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과 비슷한 게 있죠. 프로야구. 81년에 창설에 시작이 됐죠. 요즘에 프로야구 시구를 하면 누가 합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81년 프로야구 초창기 처음 시구를 대통령이 합니다. 전두환이 나와서 시구를 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씨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원래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정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일요일 날 낮에 KBS 1TV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전국 노래자랑 전부 이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취지는 지금은 그건 아니지만 취지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또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또 중고등학생 교복 두발 자유화, 장발 단속 완화, 해외여행 자유화, 이거 얼마나 달콤한 것들입니까? 여기에 빠지면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5공화국, 6공화국 때의 시위, 민주화 운동을 위한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5공화국은 정통성이 없었지만은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호황 때문입니다. 거기에 3저 현상이 있습니다. 3저 밑줄려 그럽시다. 3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렇습니다. 3저 현상으로 인해서 그나마 유지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밑에 6월 민주항쟁입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 9차 헌법 개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86년, 87년은 아주 어떤 격동기였습니다. 86년 말부터 개헌운동이 일어났고 87년 1월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부천 성고문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87년 4.13 호원조치가 있었죠. 개헌운동 분위기에 대해서 4월 13일 날 전두환이 다음 대통령도 이렇게 해서 뽑자. 헌법 개헌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따른 반발이 6월 항쟁. 그 과정에서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 최루탄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이제 6월 항쟁으로 확산이 되니까 노태우 80년 6월 29일 6.29 선언을 발표해서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헌을 천명을 합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노태우 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자, 노태우 정부의 업적, 정치적인 업적 내용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갑시다.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입니다. 1988년입니다. 그리고 외교정책에서 북방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방정책은 뭐냐면은 동유럽 공산국가입니다. 동유럽 미수교 공산국가하고 수교관계를 맺은 거죠. 자, 북방정책의 계기는 88 서울올림픽이다. 24회 올림픽이고요. 그리고 그 북방정책의 첫 수혜 국가는 어디냐? 첫 대상국가는 헝가리입니다. 89년에 헝가리고. 국제연합의 유엔에 1991년 9월 달에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시기를 묻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전부 좀 체크 좀 해가지고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영삼 정부 때 와가지고 금융실명제 몇 년이에요? 93년이고요. 지방자치제 전면적 실시가 있습니다. 몇 년? 95년입니다. 그리고 OECD 가입이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이 있습니다. 93년이고요. 그 다음에 OECD 가입, 우리나라 서방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죠. 몇 번째로? 29번째로 몇 년에? 1996년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말기에 가면은 IMF 구제 금융 지원 요청을 하면서 경제 파탄으로 넘어갑니다. 19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때 다 갚냐 그러면은 김대중 정부 때 와서 다 갚습니다. 2000년에 완전히 외환위기 극복을 했습니다. 다 갚았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통일 정책이 있죠. 햇볕 정책 체크하십시오. 햇볕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별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의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장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통일정책으로 넘어가서 확인합시다. 통일정책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통일정책도 기억을 좀 해 두시는데요. 통일정책 방안들입니다. 먼저 밑에 70년 8.15 선에 있습니다. 남북 간의 무력 대결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이룩하자. 이게 8.15 광복절 기념식 때 천명한 거죠. 72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고요. 그리고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체크하십시오.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비공식입니다. 여기서 통일 3대 원칙이 나오고요. 이 통일 3대 원칙은 뭐예요?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남북조절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그 다음에 73년에 6.23 평화통일선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제의돼요. 그래서 언제 가입됐다고요? 몇 년에요?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됐습니다. 자, 80년대 건너가가지고요. 90년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보실래요? 90년대 때 91년 방금 말씀드렸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원래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렇습니다. 자, 밑줄. 남북한 당사자 간에 합의된 최초의 공식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에 나와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은 비공식이에요.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가 헬기를 타고 파주에서 바로 평양으로 갑니다. 또 그 헬기가 또 내려옵니다. 이게 비공식으로 왔다 갔다 했고, 이거는 공식적인 회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4년 북미, 북한과 미국 간의 제네바 협약, 뭐 전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지금은 다 파기가 된 거죠. 북한은 한참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2000년대 와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의 통일정책을 뭐라고 그래? 햇볕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햇볕정책의 일환에서 시행했던 금광산 관광사업의 시작. 언제인가요? 연대를 좀 봐주세요. 98년. 베를린 선언은 2000년 3월입니다. 우리 남한의 자신감이 그대로 투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00년 남북한 경의선 철도복원 기공식이 2000년에 일어났고요. 2003년에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하겠습니다. 통일 방안에서는 역시 좀 큰 거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고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통일 방안이 밑에 두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남측의 연합제안 체크 좀 해주실래요? 1민족, 2국가, 지금처럼 2개 국가, 2체제 2정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입니다. 다 똑같은데 남한은 2개 국가, 2개 국가 체제고요. 북한은 1국가입니다. 그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된 점을 토대로 해서 다른 점을 논의를 해보자. 이게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입니다. 통일 방안이고요. 맨 밑에 박스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입니다. 이게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내용입니다. 노무현, 김정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여기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제1차가 김대중, 김정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사, 현대 경제사로 넘어가서 몇 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이 있습니다. 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 내용은 기억을 해두세요. 남한과 북한의 농지개혁법 내용을 비교해서 정리하시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남북한의 농지개혁법 실시 연도, 그리고 개혁안, 원칙, 토지소유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대로.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밑에서 넷째 줄 이승만 정부 때 6.25 직후 1950년대 경제를 대표하는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300산업입니다. 세 가지 하얀 거죠. 이는 원조 물자의 토대를 둔 바로 물자인데요. 뭐요? 제분, 밀가루입니다. 제당, 설탕입니다. 섬유, 목화, 면방직이죠. 이 세 가지 하얀 것. 그래서 300산업 그러면은 1950년대 6.25 이후에 원조 경제를 대표하는 용어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에서는 농지개혁법 그리고 300산업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있죠. 이건 62년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60년대 때는 경공업이고요. 70년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중화공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현대 다음 페이지에 현대 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현대 문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준비하시는 이론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4회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상문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2회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론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